자, 다시 우리가 했던 내용을 복기를 해보면 19세기 이후 흥선대원군 민시정부를 지금 보고 있죠? 민시정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정도 일제시대까지 한판 올 겁니다. 한판. 자, 보세요. 되게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 다른 선생님들 뭐 강의를 했다 찾지는 않지만 교과서 교과서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에 애매하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쌤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요리를 해줘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1894년부터 1895년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다. 동학농민운동. 그런데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보면은 같은 해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워요. 알겠죠?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뭐가 일어나요?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갑오개혁도 1차, 2차, 3차, 1차 김홍진 내각, 2차 김홍진 내각, 3차 김홍진 내각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런 것들이 막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부분이. 또 뭐가 일어나느냐? 동시에 또 무슨 전쟁이?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렇게 세 가지가 오버랩돼서 같은 시간 내에 일어나서 어렵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하고 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시간의 흐름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렇게 시간부터 잡아놓고 가자. 이게 좀 요리를 좀 잘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잘 봐. 우선 요거는 단일 사건으로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거 말고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청일전쟁을 보자. 청일전쟁은 별로 우리가 한국사는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 청일전쟁으로 비롯된 사건들을 잘 봐보세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겨서 맺은 조약이 무슨 조약이에요? 텐진조약. 네? 아니죠. 텐진조약 때문에 얘기를 했죠. 텐진조약 때문에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맺은 조약이 무슨 조약일까요?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 수역이야. 아니 생각하면서 얘기해서 들이대지 말고. 무슨 생각하면 조일 수호조약은 이미 강화도 조약을 조일 수호조약이라고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청일전쟁 결과 일본이 승리했어요. 일본이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서 청나라를 불렀는데 일로 와있나. 그래가지고 일본의 시모노세키 항으로 끌고 왔어요. 거기서 조약을 체결했어요. 무슨 조약일까요? 시모노세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전부 다 대답을 못하냐면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모든 교육의 태반이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많아요. 알았어요? 네. 1800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여기서 이거 보세요. 누가 이겼다고? 일본이 이겼으니까 누가 전쟁에서 먹을 걸 챙기겠어요? 이긴 놈이 챙기겠죠. 그래서 뭘 챙겼나 봐보세요.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뭘 뺏었냐? 요동반도를 획득했. 이 말이 나오죠. 네.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걸 제시해 놓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여기서 확정지어가지고 이걸 뺏도록 그 도장을 찍은 겁니다. 어디에서요? 시모노세키에서. 시모노세키 조약.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먹은 게 또 요동반도 말고 타이완을 먹었어. 타이완. 그래서 벌써 이때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우리 조선하고 타이완하고 일본 놈들이 식민지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식민지가 언제 됐다고? 이미 청일전쟁에서 이긴 결과 청나라로부터 타이완을 먹은 거야. 타이완을 획득했죠. 그럼 배상금 2억량을 챙겨갔어요. 2억량.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당시 돈이니까. 그래서 배상금을 이렇게 많이 챙겼다. 그래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막대한 전쟁 이득을 챙겼습니다. 일본이. 그죠? 자, 이런 일본의 승리를 목격하고 있던 러시아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시 국내외 정세를 보면은
지금 연해주까지 진출했던 러시아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이제 뭐예요? 조선의 세력을 구출하고 했는데 갑자기 일본 놈들이 그동안 청나라한테 늘 당했다고 했잖아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걸 들러엎은 게 청일전쟁이야. 그래서 청나라부터 뭐 여기 이 요동반도를 먹고, 이게 산둥반도죠? 요동반도를 먹고 타이완을 먹고, 일본이 지금 조선뿐만 아니라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먹었다는 얘기는 태평양이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야? 일본한테. 이걸 청나라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두면 안 되겠죠. 지네들은 남한정책 해가지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태평양이 완전히 일본한테 봉쇄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누구를 끌고 들어왔어요? 프랑스를 끌고 들어왔어요. 독일을 끌고 들어왔어요.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삼국 간섭이죠. 세 나라가 간섭을, 뭘 간섭했느냐? 야 이 새끼들아, 너네 처먹어도 많이 처먹었어. 너무 처먹어서 배돼지 터지게 생겼으니까 뱉어내 라고 요거를 다시 반환하도록 했어요. 요동반도 반환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봐봐요. 그 당시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유럽의 대제국이라고 보는데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강국인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공업상 그 산업 발달상으로 앞서 있던 러시아, 프랑스 이런 놈들이 이제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일본한테 압박을 가하니까 일본에 대한 간섭이죠.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한 간섭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은 빼앗았던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했어요.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겠어요? 민비가 특히 그 당시 지금 집권 세력이 민비라고 그랬죠? 민비로서는 뭘 깨달았어요? 야, 그동안 우리를 매번 내가 어려울 때마다 청나라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구해줬잖아요. 이모곤란 때 구해주고 갑시온 때 구해주고. 그래서 청나라가 제일 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구한테 세졌어요? 일본이 세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붙으려고 했어요. 그래, 기왕이면 센 놈한테 붙자. 이게 이 모든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센 자한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한테 붙으려고 했는데 일본보다 더 센 누가 나타났어요? 러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나타나자 그 베벨 공사하고 또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칠러 내각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민비가. 이것이 민비의 죽음을 자초한 사건입니다. 알겠죠? 이것이 민비가 자기 명을 자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참을 수 없었던 일본은, 러시아한테 화풀이를 못한 일본은 그 화풀이의 대상을 누구로? 민비로 지목하고 민비를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요? 을미사변이에요. 전부 다 몇 년에 일어난 거야? 1895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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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럴표가 없어요. 다 같은 애인데 시간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서상. 외워야 돼. 이해해야 돼. 사건의 스토리를 알면 말이에요.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쪼르륵 목걸이에서 이 고리 떼고 나면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 복잡한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고 간단해요. 보세요.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그 을미사변 때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갑오개혁 때 못한 나머지 자투리 개혁을 단행해요. 알겠죠? 사실은 이것도 갑오개혁이야. 근데 해가 바뀌어서 갑오개혁은 갑오년에 일어났고 같은 개혁의 연장선에 있는데, 을미개혁은 뭐예요? 같은 개혁 덩어리인데 을미년에 일어났다고. 무슨 개혁? 을미개혁. 이 을미개혁에서 정두법을 시행하고 또는 뭐 우편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그죠? 태양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령? 단발령이죠. 자, 봐봐. 우리 국민을 화가 나게 하는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 명성황후를 죽였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머리를 자르라고 그래? 야, 승희야, 너 머리 너무 길었어. 앞머리가 너무 눈 찌르려고 하니까 반만 자르자. 이러고 가위 좀 줘라.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머리 건드리면 우리나라 사람 난리 납니다. 알겠죠? 우리는 각별히 머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옛날 선비족은요,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다녔어요. 산발하고 다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 민족들을 보면은 머리 모양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선비족들은 머리를 산발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진족들은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머리를 다 밀었어요. 이렇게 남겨두고. 그죠? 이게 몽고족이에요. 몽고족. 반대로 여진족들은 가운데 머리만 남겨두고 요걸 이렇게 그 황비용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죠. 그죠? 변발이죠. 이게 변발이에요. 그러니까 변발. 원나라식 변발은 반대야. 가운데는 밀고 가장자리 머리를 남겨둬가지고 해놨는데, 선비족은 왕창 길러서 늘어뜨리고 다니는 게 선비족이고, 우리는 조선족은 이 머리를 청년 때는 이렇게 늘어뜨리고 다니다가
결혼하면 위로 틀어 올려서 막대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꼬집어 세웠어요. 이렇게. 이 머리 만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 알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우리 머리 기른 머리가 기본인데 이 긴 머리를 자르라고 그래? 그거 잘랐어요. 그 지금까지 이렇게 다 자르고 다닌 거야. 그때 자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자르고 다닌 거야. 남자들이 또 다 길었었는데. 기를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슬람 있잖아요. IS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무슬림들을 굉장히 주목하는데 그 사람들 가봤더니 머리를 다 길러요. 그래서 이걸 틀어가지고 터먼 속에다 숨겨갖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지저분해. 근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나 봐. 사막에서 살기에 오히려 머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1차병에 걸린 것을 막기도 하고 열의 방출이나 열의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도 이렇게 머리를 애지중지 하는데 그 머리를 자르라고 하자 야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차라리 목을 잘라라 하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병이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문제는 뭐냐? 고종임금이에요.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보호를 받았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몰아낸 다음에는 어때요? 민비의 치마폭에 감싸 있었죠. 그래서 임금이 존재감이 없는 거야. 지금 봐봐. 왕은 고종인데 한 번도 고종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미 고종시대가 언제 열렸어요? 1863년에 이미 고종이 등극해서 고종시대가 열렸는데 앞에는 누구?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는 누구? 명성황후, 민비. 이런 식으로 존재감이 없던 그 고종으로서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민비가 죽었다는 것은 마누라가 죽은 게 아니라 엄마가 사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종임금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고종임금을 어려서부터 그 길러주던 유모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엄상궁이죠. 근데 엄상궁이 나중에 고종임금의 승언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 그러니까 민비가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냈는데 민비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그 엄상궁이 컴백해. 완전히 대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상궁이 러시아하고 속닥수 해가지고 전하 이렇게 생명이 되어오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세요 라고 당시 러시아를 우리가 러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아라사라고 했어요. 아라사 공사관으로 임금이 도망가는 것을 뭐라고? 하천이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이제 비로소 몇 년이에요? 1896년이 어때요? 인과관계에서 어때요? 쪼르륵 다 끌려 나오죠? 쪼르륵 연쇄 반응에서 끌려 나오죠.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 문제 풀려요.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정도 사건의 연쇄 과정 인과관계 순서만 알고 있으면 다 풀리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잘 봐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또 나와요.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콩나라, 감나라, 배나라 다 합니다. 고조임금을 옆에 끼고 어전회의가 러시아 공사를 열리니까 나라꼴이 말이 아니겠죠. 그리고 어때요? 고조임금은 어려서부터 고조임금에 대해 요새 재평가가 일어나가지고 고조임금은 되게 뛰어났다. 고조임금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다 막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멍청합니다. 그래도 멍청했어요. 눈치가 빨라.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마누라 눈치.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아버지 사이에 얼마나 눈치를 많이 받겠어요. 눈치 백단이야. 근데 러시아 딱 가보니까 러시아가 고조임금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전하 우리한테 뭔가 좀 주셔야죠. 아 이놈들이 뭔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겠구나라는 걸 눈치를 챘겠죠? 고조임금이. 그래서 그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조선에 있는 나무를 좀 배워가겠습니다. 산림 체벌권. 알겠어요? 금강을 좀 주십시오. 금을 좀 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 채울권, 산림 채울권, 러시아 은행을 조선에다 만들겠어요. 한라은행 이런 것들 만들어냅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 놈들이 조선에서 이권을 강탈해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개항 과정을 보면은 한 나라한테 특혜를 주면 다른 나라한테까지 특혜를 주는 내용이 있었겠죠? 네. 이게 바로 무슨 조약이에요? 최혜국 대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특혜를 주면 자동적으로 미국도 그런 특혜를 받습니다. 미국만 받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 우리도 줘라고 외교 관례가 있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런 차별이 없게 한다. 이게 바로 호혜 평등 원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줘 우리도 제가 줘. 그냥 모든 나라들이 덤벼들어서 우리도 미국한테 준 것만큼 주세요. 우리도 러시아한테 준 것만큼 우리도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놈 저놈이 완전히 조선은 열강한테 차려진 밥상이에요. 누구나 와서 숟가락 만들고 와서 퍼먹으세요. 임자 없는 밥상이 차려졌어요. 이 지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그냥 완전히 다 노출된 하이에나 새끼들이 와서 짐승 뜯어먹듯이 뜯어먹는
그런 장면이 그 당시 외국 언론에 만화 만평으로 카툰으로 이렇게 실려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강들이 와서 마구 뜯어먹는, 포크 나이프 갖고 막 뜯어먹는 그런 모습이, 이걸 우리는 개념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걸 뭐라고? 열강의 이권 침탈, 이렇게 얘기해요. 열강의 이권 침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임금 못 막죠. 임금 못 막지. 임금은 가서 자진해서 죽어 있는데 지가. 누가 민비는 죽었으니까 못 막죠. 누가 막 엄상국이 어떻게 막아요? 엄상국은 러시아 때인지. 국민밖에 없어요. 국민. 우리 역사상 국민이라는 이름이, 시민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는 국민이 없었어요. 오로지 임금 밑에 있는 뭐예요? 신민밖에 없었어요. 임금의 신하로서 백성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야. 임금 네가 자진해서 얘들한테 이권 다 줘? 우리나라의 금강, 우리나라의 산림채물권, 전기, 수도, 가설권을 임금이 자진해서 외국한테 줘. 이게 나라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라의 주인은 왜 도적대가 와서 도적질을 해가면 주인은 막아야 돼. 퍼져. 저금통 여기 있어요. 저금통 꺼내주고 보석 여기 있어요. 보석 이게 주인이에요? 이건 주인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더 이상 임금을 주인으로 보지 않아요. 외국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도적질 해가는데 이 도적질을 막아야겠다고 직접 창칼 들고 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농민들이었어요. 의병들이었어요. 그 또 누구냐? 이때 처음으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등장해서 뭘 만드냐? 독립협회를 만든다. 알겠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한 일이 뭐예요?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저지투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깨우쳐.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민주주의 해야 되는, 민주주의가 뭡니까? 백성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게 민주주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역사 전체 5천 역사를 통틀어서 비로소 민주주의 할 수 있는 최초의 신호탄이 이때 올라. 뭐라고? 독립협회. 뺏기면서 권리를 생각하는 거야. 뺏기면서 우리가 주인된 자로서 권리를 누려야 되고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임금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인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알겠죠? 그리고 임금들은 막 따집니다. 맨날 러시아 공사관 앞에 가서 처음으로 데모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민중 데모, 이게 바로 뭐예요? 만민공동이에요. 알겠죠? 만민공동에서 우리끼리 떠들어봤자 뭐냐? 정부 대신 관리들 나와서 같이 들어보라고 그래. 여기 앉아 해놓고 관료들도 함께 들으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관민공동이라고 그래. 됐나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조임금이 견딜 수 없어요. 이제 맨날 그 당시 정동, 서울 정동에 러시아 공사관, 지금도 근대문화유산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서울에서 제일, 서울 시내에서 경복궁 이런 것보다 더 높은 건물이에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복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경복궁 그에서 나온 고조임금이 보니까 러시아 공사관 앞에 그냥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떼거지로 모여서 막 맨 이전을 하고 있는 거야.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백성들이 하얗게 모여, 지금은 까맣게 모였다고 그러죠. 그 당시는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백이민족이라 흰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하얗게 모였어요. 하얗게. 임금이 물어봤어요. 쟤들 뭐냐고. 전화 아래 어깨 항상합니다만은 지금 전화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고조임금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컴백. 알겠어요? 다시 경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덕수궁으로 갔어요. 덕수궁으로 컴백했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고?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이게 해가 바뀌어서 1897년입니다. 그리고 연호를 이제 봐봐.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됐죠. 그래서 황제의 나라인 대한제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연호를 씁니다. 무슨 연호? 광무라는 연호를 쓰고 여러가지 개혁 조처를 단행했어요. 개혁을 단행했어요. 이걸 무슨 개혁이라고? 광무개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광무개혁은 이들의 독립협회 의지가 반영되지 아니했어요. 오케이? 민주주의 하자고 했는데 민주주의 싫어! 라고 해서 고종 황제는 뭐라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전제 뭐예요? 군주제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립되는 거예요. 얘들은 뭘 주장했어요? 민주주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히려 전진한 거야? 퇴보한 거야? 퇴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역사는
늘 앞으로 가지만 않아요. 역사는 때로 후퇴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어려운 철학적 개념인가요? 역사는 늘 진보하지 않아요. 역사는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 나갈 겁니다. 알겠죠? 나가기 위해서 후퇴하기도 하고 예, 역사가 이렇게 나갔다 또는 물러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뭐냐 역사가 뒤로 퇴보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대한제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 보세요.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거 봐 얘들아. 이 이전만 하더라도 1894년 천일전이 터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주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서로 각축전을 벌였던 나라가 누구예요? 청나라 일본이었죠.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다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개입돼서 두 번이나 일본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싸움의 양상이 청일간의 조선을 먹기 위한 청일간의 각축전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각축전으로?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각축전으로. 자, 청일간의 각축전을 끝장내기 위한 한판 승부가 뭐였어요? 청일전쟁이었죠. 그래서 누가 이겼다고? 일본이 이겼어요. 근데 그 일본한테 또 딴지를 걸고 일본의 목덜미를 잡는 게 누구였어요? 러시아. 또 한판 승부를 또 벌입니다. 누가요? 러시아.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전쟁? 러일전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이에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누가 승리했어? 일본이 승리했죠. 일본이 승리한 이 조약을 무슨 조약이라고? 왜 말 안 해? 어? 무슨 조약? 무슨 조약? 일본이 승리한 이 조약을 무슨 조약? 포츠무드 조약이라고. 말로 해보자. 무슨 조약이라고? 포츠머스 조약.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은 누구 땅이 된 거야 이제? 일본 땅이 된 거랑 마찬가지. 독도도 이때 다 넘어갔어요. 알겠죠? 러일 전쟁 기간 동안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고 그러죠? 이때 이미 우리 영토 가운데 독도가 넘어가고 그 밖에 나머지 땅들도 전부 다 일본 관할로 사실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하고 다시, 이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니까 우리나라하고 다시 이제 조선은 일본 거랑 마찬가지하고 맺은 게 1905년에 무슨 조약? 을사늑약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1907년 정미칠조약, 1909년 기후각서, 정미칠조약으로 행정권을 박탈당하고 을사조약으로 먼저 외교권, 정미칠조약으로 행정권, 그 다음에 군대 해산으로 군사권, 그리고 1910년 6월달에 경찰 해산으로 경찰권,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날 완전히 국권 강탈.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일제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 과정이 어때요? 이게 근현대사에서 제일 애매하게 수술된, 국사책이 애매해서 선생님들이 잘 제대로 연계시켜서 가르치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좀 오면은 이거 가르치느라고 시간을 다 섭이해요. 이걸 정리해줄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학생들이 잘 몰라요. 이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의 끈을 놓쳐가지고 되게 스토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걸 먼저 정리를 잘하도록. 알겠어요? 다시 봐봐. 청일전쟁의 결과 누가 이겼다고?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요동반도 타이완 다 먹었는데 요동반도 반환으로 안 넣는 게 뭐라고? 상까지. 요 부분 서술이 되게 미약해. 국사 교과서가. 그죠? 그리고 을미사변, 아간파천, 대한제국, 그리고 아간파천 이후에 독립회로 연결되는 이 과정. 그리고 대한제국과 한국의 그 내용. 뻔합니다. 여기서는 지게를 발급했다. 그죠? 황제권을 강화시켰다. 뭐 황궁호를 지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 국권의 강탈 과정.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국가의 치욕스러운 날이죠. 이렇게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과정까지를 쫙 단순히 봤어요. 이 내용은 각각 1시간씩 해야 됩니다. 알겠죠? 동학농민운동 1시간, 가보개혁 1시간 정도 할 정도로 내용이 많고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하겠어. 나중에 디테일은 들어가서.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일제 시대를 좀 정리하겠어요. 45년이 끝났어?
자. 조스바? 흥선 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제시대를 정리하겠어요. 일제시대는 아주 깡통하게 되죠. 그래서 일제시대의 틀, 국면, 큰 국면 이걸 정리해놓고 끝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사시대부터 다시 우리 역사를 쭉 정리해 나가겠어요.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책을.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책을 꼭 가져오고 선생님이 책을 또 하나 드릴 거예요. 얇은 책 못 받았죠? 네. 얇은 책은 뭐냐면 도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리해 준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된 도표를 다시 또 나눠드리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문제도 단원별로 주겠어요.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나눠서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문제를 풀고 바로바로 끝마쳐버리도록, 아 이거 만결을 했다, 내가 선사시대는 종결자를 찾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제공해 줄 테니까 나중에 어리라고 절대 미루지 말았어. 지금 나랑 할 때 다 끝내버리세요. 알겠죠? 네. 우리가 2월달에 되면 끝나잖아요. 2월달에 국사하는 이제 끝낸다라고 마음먹고 달려드세요. 그러니까 영어도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수학도 압박하고 국어도 압박하고 다른 과목들 여러분들 다 짓누르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끝내놓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알겠나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일제시대는 아주 1910년대고 1910년대 되게 어느 선생님이나 일제시대는 3기로 나눕니다. 3기로 나누죠. 그죠?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편의상 1기, 2기, 3기라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뭔가 용어를 하나 더 만들면 더 개념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우리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누자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3파트로 구분지어 놓는 게 중요해요. 역시 기본은 X축, 시간축이야.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주제축으로, 주제로 하나는 뭐냐? 정치입니다. 정치. 일본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통치 방식이죠. 통치 방식. 그래서 이 통치 방식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개념이 중요하다.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개념이 중요하다. 봐봐. 이 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을, 개념들을 다 쓸어 모아서 담아놓은 개념어가 뭘까요? 무슨 통치? 무단 통치야. 알겠어요? 그래서 1910년대는 무슨 통치다? 무단 통치다. 자 봐봐요. 이 그릇 속에 무단 통치라는 이 개념어, 이 그릇 속에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뭐냐? 무슨 경찰제? 헌병 경찰. 경찰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경찰 가운데 헌병이라는 놈이 나오면 무조건 10년대야. 볼 거 없어요. 뭐라고? 10년대. 무슨 경찰? 헌병 경찰. 그 밖에 나머지 경찰, 고등경찰, 보통경찰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대? 20년대 이후야. 알았어요? 20년대예요. 그러니까 10년대는 뭐다? 헌병 경찰이란 말이 한마디만 나오면 무조건 10년대입니다. 볼 거 없어요. 혹시 20년대도 헌병이 있지 않을까라고 나를 의심하지 마. 알았어? 무조건 헌병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10년대. 두 번째, 선생님이 교실에 칼차가 들어왔다. 무조건 몇 년대? 10년대. 내가 다음 시간에 야구방망이 하나 딱 들고 이 새끼들 자면 죽여버리겠어 하고 와봐요. 공포 분위기겠죠? 아 근데 야구방망이보다 더 센 뭐예요? 칼차보다 선생님이 일본도 차고 들어왔어요. 이거 언제적 상황이야? 10년대 상황. 얼마나 살벌한지 알겠죠? 이렇게 무력적 수단을 통해서, 무력적 수단, 헌병 경찰이라든지 또는 총이라든지 이런 무력적 수단을 통해서 단호하게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겁나게 세게 다스렸던 때가 언제예요? 무단 통치. 몇 년대?
10년대. 자,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어 속에 담겨 있을 또 다른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즉결심판.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언제요? 10년 됩니다. 즉결심판. 알겠죠? 또 있어요. 하나만 더 하면 돼. 태형. 대놓고 때리는 거예요. 길 가다가 너 이 새끼 이리 와. 침 뱉었지? 엎드려 새끼야. 어디 침 뱉어? 엉덩이 때리. 이게 뭐라고? 태형이에요. 태형. 알았어요? 이게 전부 다 몇 년대요? 10년 대. 외워야 될까? 이해해야 될까? 이해해야 돼. 무단통치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거 뚜껑 열어보면 다 나올 것들이야. 거꾸로 다 나올 이 물건들 딱 보고 칼차고 선생님이 교실 들어와 몇 년대? 10년대. 태형령, 즉결심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대? 10년대. 헌병경찰 통치 나오면 무조건 몇 년대? 10년대. 끝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조선총독부가 있었고 그 조선총독부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총독이죠. 조선총독이죠. 총독 밑에 정무총감, 경무총감, 경찰을 다스리는 게 헌병경찰 다스리는 게 경무총감, 정치를 하는 게 정무총감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특히 중추원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중추원은 있으나 마나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친일파들한테 고관대작 자기를 죽이기 위한 그래서 마치 회의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알겠어요? 가짜 유사회의 기관이었다. 뭐가 있다고? 중추원. 이게 몇 년대라고요? 10년대. 끝이에요. 끝이야. 더 이상 시험에 깊이 있게 나오잖아요. 몇 년대라고요? 무단통치 다 했죠? 무단통치라는 개념어 그릇을 하나 잡았죠? 그 그릇 뚜껑을 열면 지금 방금 얘기한 언어들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다시 하겠어요? 태형령, 즉결심판, 헌병경찰 통치 알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몇 년대? 10년대. 무단통치 끝. 그런데 요걸 끝장낸 게 뭐예요? 일본 놈들의 이런 싸가지 없는 우리 민족을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하고 노예처럼 취급하는 이런 일본의 통치 방식을 끝장낸 사건이 1919년 3.1운동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3.1운동.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1운동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런 3.1운동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적으로 아까 얘기한 서양 제국주의 놈들이 지금 발달한 서양 유럽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그냥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뺏어간 것으로 쟤네들한테 쌓아놓은 부요, 문화고 물질이라니까? 지금은 풍요예요. 알았어요? 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놈들이 갖고 온 그러니까 19세기에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놈들이 가져온 이 자본주의 물질적 풍요는 전부 다 뭐야? 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여기서 이런 데서 착취해 갖고 간 물질적 풍요를 쌓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런데 약한 나라들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 아무 저항을 할 줄 몰랐어요. 전 세계에서 그 서양 제국주의 놈들한테 돈도 없으면서 군대도 없으면서 물질도 없으면서 그런데 오로지 저항을 했던 처음으로 최초로 저항했던 그것도 아주 빡세게 저항했던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예요.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라고? 3.1운동이었어요.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3.1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건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약소민족 해방운동사에서 길이 빛나는 청사에 빛나는 대사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에 최초로 저항한 약소민족의 저항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카이로 선언이 나왔어요. 내 말 이해하겠어요? 네. 카이로 선언은 뭡니까? 이 끝자락에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되잖아요. 근데 45년 이전에 43년에 야 다른 나라는 몰라도 조선 저 새끼들 해방시켜줘야 돼. 저것들 해방 안 시켜주면 큰일 날 놈들이야. 이 짓을 했거든. 이라고 하면서 당신 누구예요? 소련 또는 뭐 미국, 영국 이 순애들이 카이로에 모여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그 약속을 끄집어낸 대사건이 뭐라고요? 사실에 입대해서. 그렇게 위대한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이 곧바로 누구한테 영향을 줬어? 중국의 무슨 운동? 5.4운동. 얘들아 중국의 무슨 운동? 5.4. 3.1운동이 빨라요? 5.4운동이 빠르겠어요? 날짜 순서로 봐봐. 3.1운동 이후에 5.4운동이에요. 또 인도의 간디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알았어요? 이집트에 영향을 줍니다. 필리핀의 아기날도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시리아, 리비아 이런 중동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1운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는 역사를 근현대사의 사료들을 파보면 파볼수록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알기로 2002년에 여러분들 2002년에 어린이날 잘 모르죠? 대한민국은 막 전국도를 막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이때 우리가 세계에 알려진 줄 아는데 그보다 더 먼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뭐라고요? 3.1운동. 인도의 시인 가운데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애찬하는 시를 썼었어요. 그 당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타고르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작가인지 알겠죠? 2002년 대한민국은 월드컵에서 4강하고 위대하다라고 누가 시 써준 사람 있어요? 외국인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다. 이러니 일본이 아까 얘기한 그런 싸가지 없는 강압적인 통치를 더 이상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알아서 제발 그만해. 이제 총칼로 위협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해줄게 라고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문화 통치로 바꿨어요. 다시 또 개념어가 나왔죠? 문화 통치라는 개념의 그릇을 쫙 여니까 이 속에서 무슨 경찰이 나오겠어요? 이제 헌병 경찰이 아니라 무슨 경찰? 고등 경찰 또는 뭐 보통 경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문화 통치의 핵심은 사기술이에요. 기만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부드럽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하고 더 끝장을 보려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민족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안부상을 철거하면 안 되라고 어린 소년들이 또는 대학생들이 거기서 그걸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소녀상 철거하자. 아베나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나온 얘들의 정책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부가 우리 민족의 머릿속에서 작동되고 있게끔 만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무단통치의 극렬함이에요. 악랄함이에요. 이걸 저강도 전략 그러거든요. 요거 고강도 막 두들겨 패고 강압적으로 하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나쁜 짓이잖아.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우리 민족의 머릿속을 갉아먹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지금 싸우잖아.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여기 저항하는 사람과 그걸 받아들여라 이제 참자 그만하자 뭐 이런 사람과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 싸움의 근본적인 그 내용이 일본 놈들이 심어준 알았어요?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핵심 뭐냐?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라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무력적 수단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그래 교육도도 시켜줄게. 알겠죠? 너네 대학 갖고 싶냐? 대학도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대학 지어줬죠? 우리가 밀립대학 만들어줘 하니까 밀립대학 하지마 우리가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만든 게 서울대학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일본 놈들이 다 우리말 들어준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봐 일본 말만 잘 들으면 우리도 많이 살기 좋아지겠네. 웬만하면 참고 일본 말 좀 듣지 뭐.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 왜 일본하고 괜히 따라서 싸워? 일본한테 대들고 싸워. 그러다 맞아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나라고 뭐가 생겼어? 친일파가 생겨 있대. 이 친일파 새끼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돌아버리겠어 나. 내가 지금 역사 강의 이런 이유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니까 이 친일파 새끼들을 죽이려면 근본적으로 교육이 바로 이 부분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나온 거예요. 늙은 몸을 이끌고 내일 모레 손잡아 야겠네. 알았어요? 특히 여러분들보다도 아줌마들의 정신 상태를 고쳐놔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들의 정신을 고쳐놔야 돼요. 그들이 또 수표를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월급이 깎이고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개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나온 거예요. 알았어 이것들아? 네. 무슨 말 알겠어요? 시작합니다. 시작. 그래서 뭐라고요? 문화통치 무슨 경찰이라고 다시 해보자. 무슨 경찰? 보통 경찰 또는 고등 경찰. 그죠? 그리고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려고 했다.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민족을 분열, 이간시키기 위한 고등한 통치정책이었다. 알겠죠? 다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의 자유를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친일파를 양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일파와 무슨 진영이? 민족 진영이 서로 싸우게 됐어요. 이게 바로 뭐야? 분열과 이간의 핵심이죠. 그죠? 특히 그래서 여기서 봐봐. 일정한 자유를 허용하자. 봐봐. 일본 놈들이 자유를 주니까 우리가 일본 놈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네. 자치론자야.
이거 정답 뭐예요? 친일파의 다른 이름이야 얘들아. 알았어?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돼. 자치론자는 뭐야? 친일파의 다른 이름이야. 그래 맞아. 우리가 무조건 일본한테 저항하지 말고 일본 말을 살살 들으면서 우리 민족을 정신상태를 개조해서 우리도 빨리 근대하는 게 좋겠네 라고 정신을 바꾸자고 뭐예요? 개량주의. 친일파나 개량주의자나 자치론자나 전부 다 같은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이 표현 양식. 사람은 똑같은데 별명, 애칭, 알겠어요? 태명 막 이런 게 많다니까 이름이. 또 있습니다. 개량주의자. 또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래? 네, 그 친일파. 그래서 이들이 우리 민족 진영과 싸운다. 또 하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민족 진영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 싸웁니다. 왜냐하면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에 기반을 두고 민족투쟁과 그죠? 계급투쟁을 동시에 병행하자라고 하는 좌파와 아니야. 우리도 실력을 길러야 돼. 일본처럼 빨리 근대화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실력을 기른 다음에 독립을 해도 늦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더 싸우게 됐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민족을 분열 이간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은 이렇게 문화 통치의 핵심은 분열 이간책이었다. 저강도 전략이었죠. 그러다가 여러분 봐봐요. 1929년 세계적인 뭐가 왔어요?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황이 왔어요. 경제 공황이 왔어요. 경제 공황. 자, 우리가 10시까지죠? 몇 시까지죠? 네.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불어닥쳤어요. 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931년에 일본은 만주를 침공해 갑니다. 이게 무슨 사변이에요? 만주 사변이죠. 그리고 드디어 1937년 드디어 중국과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이거 봐 얘들아. 이건 청나라가 아니야. 알았어요? 청일전쟁과 헷갈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무슨 전쟁이에요? 중일전쟁이에요. 이미 청나라는 망하고 1911년에 순원이 중국에서 중화민국을 세웠거든요. 그 순원이 세운 중화민국과 일본이 또 싸운 겁니다. 이게 무슨 전쟁? 중일전쟁이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망했는데 또 싸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중국이 아니고 청 이후에 중화민국과 일본이 다시 중일전쟁을 도발하겠다. 아주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이 사건 이후 일본의 정책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넓은 중국과 쪽수가 훨씬 많은 중국과 싸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대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사람과 물자를 마구 잡아다가 지네들이 추진하는 이 전쟁에 우리 민족을 활용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마구 우리 민족을 잡아다가 전쟁에 투입하는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야 너네 이리 와. 천황폐하를 위해서 너네 다 죽어. 너 빨리 군대 가. 너 빨리 폭탄 만드는 공장 가. 라고 하면 그냥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설득시켜야 돼. 감화시켜야 돼. 그래서 야 이리 와. 너네하고 우리는 원래 같은 민족이야. 알겠죠? 그래서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을 타고났다. 이게 일선동조론이에요. 이렇게 우리 민족을 교육시킵니다. 또 뭐예요? 일본어를 배워. 천황폐하가 너희들 똑같은 신민으로 대해줄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은 곧 일본인이냐. 니캉니캉 하나야 하면서 우리를 계속 떼어놔주는 거야. 안고 뽀뽀고 지랄이야 막. 친한 척하면서. 근데 그 친한 척한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너희도 함께 가자라고 해서 우리를 앞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정책이에요?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이 언어의 표현 양식을 유의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야. 우리 민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뭘 말살하겠다는 얘기야? 정신을 말살. 그래야 우리가 다 내놓지. 우리는 일본인이야. 천황폐하도 우리는 천황폐하야. 우리도 일본인이나 마찬가지래. 라고 해야 그런 생각을 가져야 아낌없이 천황을 위해서 비행기도 만들어주고 딸도 정신대로 보내고 알았어요? 이럴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민족 말살 정책. 이해가나요? 이해가나요? 그런데 우리 민족 정신, 우리 민족 혼, 우리 민족 정신을 빼놓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어와
한국사 교육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말과 우리 역사는 곧 우리의 정신이자 우리의 혼인 것이다. 아시겠나요? 이걸 빼놓자는 얘기야. 이걸 말살하자는 얘기야. 그래야 우리가 아낌없이 몸과 물질을 다 일본을 향해서 내놓는다 이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드디어 1940년에 어때요? 일본은 드디어 이제 누구랑 손잡고? 독일, 이탈리아랑 손잡고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이게 바로 뭐야? 태평양 전쟁이죠? 그래 안 그래? 대동아 고위권을 내세우고 태평양 전쟁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2차 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완전히 식민지로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무조건 일본을 위해서 일본 대신 싸워야 되고 일본 놈들 위해서 갖다 바치고 해야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1차 대전도 봐봐. 1차 대전도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이 1차 대전 때도 이 불쌍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빨리고 있었어요. 쪽쪽 빨리고 있었어요. 빨대로 그냥. 알겠죠? 그러다가 우리 좀 독립시켜주라고 파리 강화회의 때 가서 민족 자결주의를 보고 우리 독립운동을 일으킨 게 3.1운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슬픈 근현대사 가운데 제일 암담한 일제시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정리돼야 돼요. 이게 정리돼야 문제도 풀리고 여러분들 마음도 후련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렇게 통치 방식 봐서 개념 생겼죠? 개념 생겼죠? 그 개념을 담아둘 개념 뭐라고 해보자. 10년대 뭐? 무단통치. 20년대 뭐라고? 문화통치. 30년대 뭐라고? 민족 말살통치. 그런데 엄격하게 구분할 것? 민족 말살통치는 몇 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나타납니다. 아시겠나요? 37년 이후 전쟁 말기까지 45년까지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경제 수탈이에요. 경제 수탈. 정리해서 하나 다 끝났어요. 기본은 다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 수탈 내용이 잘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핵심들이 있어요. 핵심들이. 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는 얘기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뭘 뺏었다는 얘기야? 땅을 뺏었다는 얘기죠? 땅을 뺏어야 식민지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땅을 빼앗아야 그 땅에 살고 있는 인민, 사람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시간을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놈들이 제일 먼저 혈안이 됐던 게 뭐냐? 땅을 뺏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10년대 경제수탈 가운데 핵심은 뭐라고? 토지야, 토지. 됐죠? 그래서 1910년대는 토지 뭘 당했어? 조사, 사업을 당했다. 이 개념어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개념들 요걸 잘 쓸어 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합니다. 1910년대 뭐라고요? 토지 조사 사업, 토지 강탈. 그죠? 그래서 전체 토지의 40%를 일본 놈들이 강탈해 갔어요. 그죠? 어떻게 강탈해 갔느냐? 첫째, 일본 놈들이 있다고 해서 토지를 신고라고 그랬습니다. 신고제란 말이 나오죠. 신고제. 토지를 신고라고 그랬어요. 신고를 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국가 소유 땅은 누가 신고해?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조선시대는 왕실이 국가였죠. 근데 이시왕조가 망해버렸어요. 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고할 주체가 없는 거야. 이런 땅들은 무조건 미신고제 가지고 일본 놈들이 전수가 접수. 그죠? 또 하나는 뭐냐? 소유권자가 애매모호한 땅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개인 땅이 아니야. 이건 우리 안동 권씨 땅인데요. 해가지고 우리 친척들이 갖고 있는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야. 이거 신고할 주체가 없죠. 이런 땅 다 뺏겼어요. 또는 옛날에 문중 땅 말고도 마을 동네 땅이 있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쓰고 있는 땅이야. 마을 공동묘지로 쓰고 이런 땅 있죠. 이런 땅들 신고를 주체가 다 뺏겼어요. 또 하나는 뭐냐? 개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직관놈들이 뭔데 남의 나라 와서 신고하라 말아 그래. 이거 내 땅인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오. 대대로 우리가 농사짓고 여기 살았시오 하면서 안 신고 안 했어요. 이러다가 뺏겨버렸어요. 전체 토지 몇 프로를 뺏겼다고? 40% 토지를 빼앗겼다. 문제는 처리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했냐? 총독부가 먼저 소유한 다음에 다시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일본 회사한테 넘겨줬어요. 이 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말로 해보자. 뭐라고? 동양척식. 이게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예요. 일본에 차리던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광고를 막 붙여서 포스터를 여러분 조선이라는 신천지에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집을 한 채 팔면 조선 가면은 7채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대박 난 거죠.
일본에서 땅 한 평 가지고 있는 농부가 조선에 오면 몇 평 가질 수 있다고? 7평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7배나 뻥튀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조선에 와서 이 빼앗은 땅을 불화해줬습니다. 분양해줬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 조선에 새로 등장한 인간들이 누구예요? 일본인 땅 주인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 알겠죠? 일본인 지주가 생겨났어요. 자, 이 내용도 나중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들어가 보세요. 또 토지뿐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령을 내렸죠. 이 외에도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나무를 베어가기 위해서 임업령, 우리나라 고기를 잡아가기 위해서 어업령, 광산에 있는 광물질을 캐하기 위해서 광업령, 이렇게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국민의 근본적인 재산 푼다멘탈을 다 뺏어갔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몇 년대라고? 10년대 일이야. 그 중에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령입니다. 무슨 령? 회사령. 그래서 조선 사람은 돈이 있어도, 공장이 있어도, 노동자가 있어도 회사를 차릴 수가 없게 아예 회사를 차리지 못하도록 어렵게 뭘 했어요? 허가제를 도입했어요. 이게 잘 나오죠? 그러다 20년 되면 뭘로 바뀌어요 이게? 신고제로 바뀌죠. 아무나 다 능력 있으면 신고만 하고 차려도 됩니다. 이렇게 쉽게 바뀌죠. 회사 차리는 게. 이렇게 회사령, 어업령, 임업령, 광업령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몇 년대 경제수탈이야? 10년 끝이야. 그 밖에 나머지는 뭐냐? 도로, 항만, SOC 그러죠. 우리나라의 기관 시설들 이런 그 공공기관 시설들을 모조리 다 강탈한 게 조선총독 강탈한 게 몇 년대라고요? 10년대 얘기입니다. 끝. 오케이. 그 다음에 20년대로 가겠습니다. 20년대. 1920년대가 되면은 자 여러분 1920년대 경제수탈은 토지 다음에 이거 봐요.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거야. 쌀이었어요. 쌀 강탈 정책이에요. 쌀을 강탈해갈 필요성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거 봐. 일본이 1차 대전 겪고 난 이후에 일본은 열강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1차 대전에서 중요 열강들이 그 당시는 지금은 핵이 제일 무섭잖아요. 전쟁에서. 근데 1차 대전 때는 해군력이었어. 군함을 몇 척 보유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 근데 일본은 다른 강대국에 비해서 군함 보유 비율이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막 불만이 많은 거야. 우리는 조금밖에 군함을 못 건드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본들이 이제 이를 악물고 뭘 했냐면 알았어. 우리도 너네 미국처럼 우리도 너네 영국처럼 산업화를 일으킬 거야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장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거야? 이런 전쟁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언제 했어요? 10년대, 20년대에 먼저 했어요. 그런데 봐봐 얘들아. 막 도시에서 공장 지어놓잖아요. 그럼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럼 노동력은 어디서 올까요? 시골에 있는 농촌 천여총각들 다 잡아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시골에서 농사지을 농촌 천여총각들이 없게 됐어요. 엠프티 빈 그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20년대 쌀 부족 현상이 생긴 겁니다. 공업화를 위해서 농촌 인구가 전부 다 도시로 몰려버리니까 일본에서 쌀값이 어떻게 돼? 폭등하게 돼. 일본은 쌀값 폭등이죠. 이 일본의 쌀값을 잡아야만 일본 노동자들이 이러고 나서 월급 받으면 그걸로 쌀을 사려는데 쌀값이 폭등해 있어. 쌀을 못 사. 월급을 올려줘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려면 조선에서 쌀을 빼앗아다가 일본에다 헐값에 풀어야 돼. 그래야 싼 임금을 줘도 노동자들이 싸게 쌀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920년대 주로 쌀 강탈 정책, 이걸 뭐라 그러냐?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그래서 이 산미 증식 계획은 무려 15년간이나 세워진 장기 계획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중간에 중단돼요. 33년에 중단돼. 이 중단 사유를 묻기도 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왜 조선에서 일본으로 쌀을 많이 뺏어가다가 갑자기 중단했느냐? 이거 뭐냐면 일본 농민이 반대해서요. 일본 농민이 왜 반대할까요? 너무나 쌀이 많이 가니까 일본 쌀값이 너무 폭락해가지고 일본에 농사 지을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일본 농민들이 아우성이했죠. 그래서 일본 농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중단됐어요.
여기서 거짓말 치기 쉽습니다. 일본이 1933년에 쌀을 중단한 것은 우리 농민들은 소작쟁이 때문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알았어요? 우리 농민 때문이 아니라 일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산미 증식교육이 중단되었다는 것. 그 밖에 나머지 경제수탈 가운데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신고제로 바뀐 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그죠? 1920년대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나머지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일제시대 가서 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삼션대 이후는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이 삼션대 이후의 핵심은 뭐냐? 요걸 하기 위해서 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일본이 벌이는 이 전쟁에 필요한 필요 물자를 강탈해 가기 위해서 뭘 내렸냐면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 총동원령은 둘로 나눠. 하나는 뭐 인적 자원, 사람과, 또 하나는 뭐 물적 자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배울 필요 없어요. 사람, 징용, 일하러 끌고 가는 거, 징병, 군대 끌고 가는 거, 지원병, 학도 지원병, 학생들 잡아가는 거, 알겠죠? 이게 전부 다 인적 자원 수탈입니다. 물적 자원 수탈은 이 말이 나오면 물적 자원이야. 자, 계급제를 시행했다. 오케이? 또 마구 세부치들을 공취라는 이름으로 걷어갔다. 이런 언어적 표현이 나오면 뭐라고요? 1903년대 이후에 물적 자원, 총동원령 때 등장한 개념들이에요. 오케이? 끝이야. 끝.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을 간략히 좀 정리하겠어요. 항일투쟁. 자, 이렇게 일본에 대항한 독립전쟁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항상 둘로 나눠보세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 시간이 기본축이고, 10년대는 이렇게 나눠요. 국내와 국외로 나눠요. 국내와 국외로. 그래서 말해요. 10년대는 국내에서 뭐냐. 이거 봐, 얘들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역시 대입해보세요. 상황이 이래요. 선생님이 교실에 칼차고 들어왔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전혀 없어요. 모이지도 못해, 데모도 못해, 단체도 못 만들어, 신문도 못 만들어. 다 폐간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에 숨어서 삐라 뿌리고 몰래 했어요. 프랑스로 말하면 레지스탕 선거나 마찬가지야. 지하운동 했어요. 지하운동 뭔지 알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비밀 항일 결사입니다.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비밀 지하 조직, 이걸 뭐라고? 항일 결사를 조직했다. 그죠? 이 중에 우리가 의미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의군부입니다. 대표 선수만 한 2개 하겠어요? 독립의군부예요. 이 독립의군부는 고종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아까 최익현 얘기했죠? 네. 그 대모도에 끌려가서 아사히 등록 최익현, 그 최익현의 제자는 살아 돌아왔어요. 자기 스승은 굶어 죽었는데 최익현의 제자가 돌아왔어요. 이 제자가 이름이 누구냐? 임병찬이에요. 그래서 고종 임금이 제자의 양심을 건드리고, 이 병찬아, 너네 스승은 새끼야, 어? 가서 굶어 죽고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데 넌 뭐하고 있어? 황제가 지금 일본 놈들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넌 황제 복위운동도 안 하냐? 빨리 의병을 일으켜. 이렇게 고종이 막 옆구리 찌른 거야. 누구를? 임병찬이. 그래서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누가 만든? 임병찬이 만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의병 계열에서 만든 비밀 지하 조직을 뭐라고? 독립의군부라고 한다. 말로 해보자. 뭐라고요? 독립.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해요. 알겠죠? 알겠죠? 또 있어요. 대한광복회가 있어요. 대한자도 많이 나오고 광복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년대에서.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중에 대한광복회는 뭐냐면, 대한광복회는 독립의군부가 주로 복벽주의라고 그래요. 복벽주의. 황제의 복위를, 임금한테 충성을 다하는 옛날 의병 계열이 만든 복벽주의라면, 애들은 대한광복회는 야, 이제 무슨 나라를 잃은 임금이 무슨 지랄이야. 우리한테는 임금 따윈 필요 없어. 어? 나라도 못 지킨 임금이 무슨 임금이야. 이제 우리는 미국처럼 국민의 대표인 누구를 뽑아야 돼? 대통령을 뽑아야 돼. 이게 공화주의. 공화주의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뭐라고요? 대한광복회. 그리고 그보다 먼저 신민회가, 이 신민회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알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화주의를 주장한 단체가 신민회니까
근데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 때 일찍 해산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 선수로는 이렇게 독립부군부하고 대한광복회를 이렇게 대표 선수로 칩니다. 그중에 독립부군부는 독백주의, 의병계열,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는 공화주의, 신민회 계열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대한광복회를 이끈 사람이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서 군대를 지휘한 누구예요? 김저진.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좀 생소한 박상진. 이 진진 브라더스가 대한광복회를 이끌었어요. 누구라고? 김자진, 박상진. 알겠죠? 진진 브라더스. 됐어요? 됐어요? 국내는 이렇게 다 봐봐. 마구 외우려고 하지 마요. 아까 봐봐 상황. 독립운동 할 수가 없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없고 단체도 만들 수 없고 그죠? 데모도 못하고 결국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숨어서 하는 단체의 갈래가 두 가지가 하나는 뭐 의병계열, 독립부군부. 또 하나는 그 신민회계열, 대한광복회. 알겠죠? 이렇게 국내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특히 신민회 회원들 가운데 나가자! 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국외로 가자! 더 이상 일본 놈들 등살에 헌병 경찰 놈들의 압박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으니 나가서 1년 내에 독립이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장기적인 독립의 대책을 세우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알프스 올라가는데 하루아침에 못 올라가자 히말라야 이런데 등정을 하면 어때요? 몇 날 며칠 걸리니까 밑에다 뭘 차요? 베이스 캠프를 차리죠. 갔다가 또 내려오고 식량을 조달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장기적인 이 험난한 독립이라는 긴 여정을 가려면 베이스 캠프를 차려야 된다. 라고 해서 만든 게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간도의 삼원보, 북간도의 연길, 그죠? 용정 또는 석현 이런 데다가 여러 독립운동 기지를 세웠어요. 도시들한테.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광복부가 있고 대한광복정부가 이렇게 헷갈립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여러 개의 독립운동 기지가 있어요. 이 독립운동 기지는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에 위치해 있냐,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어디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만 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만. 우리 대한민국의 뭐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상징이 누구예요? 이회영이죠. 네. 당시 형제가 6명 있었는데 모든 재산을 대지주였어요. 돈 많은 양반집이었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자. 우리가 가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 서간도에 있는 유하현이라는 행정구역 하나를 다 사버렸어요. 그때 돈으로 46만 원인가 그랬대요. 지금 돈으로 한 600억 원 정도 된다 이게.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그 600억 원 국내에 있던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전 재산을 통틀어서 육형제가 합의해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땅을 샀어요. 그래서 야 독립운동처럼 모여 해가지고 학교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신흥무관학교예요. 여기서 만든 군대가 뭐라고? 서로 군정서군이에요. 알겠죠? 이게 사람 누구라고요? 이회영. 여기 있던 이들이 만든 기지가 뭐라고? 삼원보. 해보자 말로 뭐라고? 삼원보. 어디에 있었다고? 서간도. 학교 이름이 뭐라고? 신흥무관학교.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S로 시작되지 않나요?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삼원보. 오케이? 알았어? 얘들 알겠어요? 나머지 많아. 그런 나중에 지도와 함께 선생님이 깡통에도 정리해 주겠어요. 고민하지 마. 아이고 저 복잡한 거 언제 다 하지 말고 그걸 가기 위한 로드맵을 지도를 지금 보여주는 셈이니까 가는 것은 우리가 힘겹지만 함께 손붙들고 가면은 갈 수 있어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20년대 다시 보세요. 국내와 국외로 나뉜다. 역시 마찬가지. 이거 봐. 이 틀을 생각해야 돼요. 시대를 접근하는 틀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20년대 이것 때문에 이거 봐. 문학 통치가 어때요? 자유가 허용됐잖아요. 이 허용된 자유를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민족의 뭘 기르기 위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됐어요. 여기서 그냥 한글을 배우자, 학교를 세우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다 그런 것들 외울 필요 없어요. 아,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오케이? 알았어요? 개념. 네. 몇 년대라고? 20년대. 20년대. 다시 보세요. 일본이 문화 통치라는 미명하에 우리한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허용했단 말이야. 그게 어떤 10년대에 비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허용됐기 때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됐다. 언제요? 20년대.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 신민회는 비밀 지하 조직이었지만 신감회라는 합법적인 단체가 나왔다. 몇 년대? 20년대야. 왜? 결사 자유가 있었거든.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하세요. 마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20년대는 굉장히 활발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됐다. 특히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은 교육에서
언론에서, 그죠? 또는 뭐 그 경제에서, 산업에서. 그래서 특히 경제에서는 뭐냐? 일본이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뭘로 바뀌어가지고 신고제로 바꿔가지고 많은 공장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장이라고 하면 뭐 삼성 반도체, 뭐 조선, 포스코 이런 게 공장이라고 하지만 옛날 이때 공장 뭐냐면 고무신 공장, 양말 공장, 메리아스 공장, 제일 큰 공장이 경성 방직회사였어요. 알았어요? 이런 공장들이 생겨난 게 몇 년대? 20년대. 그나마 자유가 허용된 바탕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공장 차린 사람들은 돈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벌었어요. 돈 떼돈 벌었어요. 일본 놈들한테 조금 협조해주고. 그래서 이들 거의 다가 뭐가 됐어요? 다 친일파가 됐습니다. 이 새끼들이 다 나라 말아먹은 놈들이에요. 알겠죠? 이 민족 신력 양성도 놈들이 거의 다 친일파가 됐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두꺼운 교재를 가서. 알겠죠?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봐봐요. 아까 3.1운동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야, 우리 민족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래도 우리 민족이 뭉치니까 힘이 생기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몇 번 뭉쳐봤어요. 3.1운동의 그 아련한 추억을 되살리려고. 그래서 고종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3.1운동 했으니까 순종임금이 또 돌아가셨죠. 이게 1926년이야. 6월 10일이에요. 무슨 만세운동? 60만세운동. 알았어요? 그리고 그 3년 뒤에 1929년에 광주에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이것도 전국적인 것이에요. 내 말 이해겠죠? 나주와 광주를 열차로 통학하던 그 통학 열차 안에서 조선인 남학생하고 일본놈 남학생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조선인 남학생 그 이름이 여자 자기 누나가 박기옥이라는 여자인데 박준채 사촌 남동생이에요. 이 박준채가 자기 여자를 만지는 걸 봤어요. 일본 놈들이. 사촌 동생인 기옥이가, 그러니까 박준채가 누나인 박기옥이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한 방 날렵게 쫓아서 그래도 열차 안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리자 해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역에서 내려가지고 한 판 또 붙었어요. 그리고 학교 가야 되니까 이따 끝나고 보자라고 갔겠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싸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되게 공부 안 되는 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공부 안 되고 아까 이따가 수업 끝나고 싸울 일만 생각했죠. 이제 결국은 다시 나주에 살던 그 학생들이 딱 광주에 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일본 유도부, 야구부 새끼들 다 나타난다. 몽둥이 들고. 그런 싸움이 전개됐어. 근데 일본 일본 경찰이, 그러니까 보수 경찰이겠죠? 이놈들이 와가지고 누구만 붙들어요? 우리 애들만 붙드는 거야. 이 억울한 광경을 보고 참겠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학교 동맹 휴학이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봐 얘들아.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60만세 운동하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하고 사이에 누가 더 전국 규모 운동이었냐 하면 되게 아이들이 60만세 운동에 동감을 치기 싫어요. 근데 60만세 운동은 사전에 발각났어요. 사회주의하고 학생하고 손잡고 야 6월 10일 순종 항제 인산인 날 우리가 데모를 거국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사전에 발각나가지고 일본 놈들이 다 알아챘어요. 미리 다 봉쇄당했어요. 겨우 학생들 몇 명이 그 순종 임금에 상영 나가는 거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삐리 아프니까 조그맣게 서울에서만 일어났어요. 근데 광주 학생항일 운동은 전국적인 만세 시위로 번졌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규모가 누가 더 크다고? 학생항일 운동이 훨씬 더 크다는. 알겠죠? 어쨌든 이게 몇 년대요? 2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알겠죠? 특히 1920년대는 국내에서 특히 소작쟁이가 일어납니다. 노동쟁이가 활기를 띱니다. 이게 바로 뭐 때문에? 사회주의가 들어온 이유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에 입각한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민족 해방을 추진하고 또 계급 투쟁을 전개하자라는 그런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이렇게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생기는 게 몇 년대? 20년대. 국외에서는 뭐냐? 국외에서는 빛나는 무장 독립 뭐가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얘들아 이거 봐. 10년대 여기서 양성된 이 군대가 드디어 일본을 상대로 뭐야? 전쟁을 선포했던 시기. 1920년 6월달에 무슨 전투? 오동전투. 1920년 10월달에 무슨 전투? 청산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깨지죠. 간도가 완전히 선멸당하고 초토화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간도 참변. 그래서 간도에서 못하겠다고 러시아 땅으로 떠나죠. 이게 무슨 참변? 자유시 참변. 다시 컴백해서 3부를 만들죠. 참의부, 정의부, 식민부. 그리고 독립계열들이 이제 통합운동이 전개되기만 갈라져요. 오케이? 이 복잡 가난한 무슨 운동? 무장운동.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 역사에서 특히 근현대사에서 히말라야 산맥이야. 여기 넘어가다가 되게 좌절하거나 깨지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나눠줄 얇은 책, 공짜로 주는 겁니다. 얇은 책에 보면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받기만 해도 뿌듯함을 느낄 거예요. 아, 잡았다 이거 느낄 거예요. 알았어요? 아, 히말라야를 넘을 산소통이 하나 생겼구나 이걸 아마 느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보세요. 1930년대 이후에 독립운동, 북의 무장 독립전쟁의 연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1940년에 지청천 그리고 김구가 뭘 만들었어요? 한국 광복부를 창설했습니다. 국내는 이거 보세요. 여기에 대한 저항이야. 민족 말살 정치의 장악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 국어와 한국사.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뭐라고? 국학운동이 전개되더라. 특히 이 중에 한국사에 대한 열기가 고조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누구예요? 신채호. 뭘 강조했어요? 무슨 사상? 낭가사상이에요. 낭가사. 그죠? 또 조선 어를 강조한 사람 누구예요? 정인보는 어를 강조. 박은식이는 뭘 강조? 혼을 강조. 이렇게 한국사 국어 부분에서는 조선 어학회가 만들어졌죠. 그죠? 조선 어학회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고 그죠? 표준어 대사전을 만들고 이것도 전부 다 언제야? 1930년대 얘기예요. 게다가 1942년 일본 놈들한테 강제로 조선 어학회가 해산당합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일제시대 전체의 틀을 딱 잡았어요. 이 틀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알겠죠? 네. 자, 나머지 근현대사 가운데 현대사는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끝나고 우리 역사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여기서 끝마칠까? 네. 수고하셨습니다.